미란아, 오늘 밤 내가 가서 당신 침실의 전구를 한 번 더 갈아 끼워도 될까? 거울 앞에 서서 검게 염색한 머리를 빗어 넘기며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한 70대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수백 번씩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한때 직원들을 벌벌 떨게 했던 전설적인 부동산 그룹 회장 김철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울 속에는 그저 온기에 굶주려 몸을 떠는 늙고 외로운 수컷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분을 아십니까? 한강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200평 펜트하우스에 사는 기분 말입니다. 이곳의 가치는 작은 소도시 하나를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지만 정작 이곳은 대리석으로 만든 무덤처럼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거대한 유산과 미국에 정착한 두 아들을 남기고 홀가분하게 떠났습니다. 자식놈들이요? 그 녀석들은 현대 사회가 정의하는 방식대로 아주 효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한 달에 한 번 영상 통화를 걸어와 건강 안부를 두세 마디 묻고는 얼른 화제를 돌려 주식시장이나 강남 땅값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놈들은 제가 죽는 것보다 제가 유언장에 서명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매일 밤 제 지팡이가 화강간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뚜벅 뚜벅 뚜벅하고 메마르게 울려 퍼져 사방의 벽에서 메아리 칩니다. 마치 사신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소리 같습니다. 저는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제 앞에는 시간제 가사 도우미가 준비해둔 비싼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복찜, 산삼, 최상급 한우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없어서입니다. 저는 기계처럼 씹고 삼킵니다. 맛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늙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70세 노인이면 고희라고 하여 분수를 지키며 자식, 손주들과 어울려 여생을 보내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이 쭈글쭈글한 껍데기 속에 여전히 뜨거운 피가 펄펄 끓고 있고 때로는 젊은 시절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조물주의 잔인한 장난입니다. 제 돈으로 청춘을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여전히 남자라는 환상을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상이 저를 13층으로 그 여자의 집 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란입니다. 58세입니다. 제가 미란을 처음 만난 곳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상류층이 사는 곳이라 다들 차갑고 거만한 표정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미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13층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찌나 샤넬 같은 명품을 휘감은 사모님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수수한 색상의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전통적인 아내의 순종적이고 선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제 세대 남자들이 늘 갈망했지만 요즘 젊은 여자들에게서는 멸종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는 참기름과 갓 담근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위층 아가씨들의 프랑스 향수에 비하면 싸구려 냄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집 냄새였고 추억의 냄새였으며 아내가 살아있고 부엌에 불이 켜져 있던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녀는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도의 완벽한 각도였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제 마음속의 얼음덩어리를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보톡스를 맞은 젊은 애들처럼 팽팽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여자의 부드러움과 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촉촉하고 반짝였습니다. 새로 이사 왔나 봅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위험 있는 척 물었습니다. 네, 미란이라고 합니다.
13층에 혼자 살아요. 남편은 일찍 죽고 자식들도 멀리 일하러 가서. 회장님 거동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좀 더, 래 잡아드릴까요? 혼자 산다는 말과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말이 제 귀에 은밀한 신호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 은근한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외로워요. 운명은 정말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 닥쳐왔습니다. 제 펜트하우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젖은 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손을 비비며 아주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이웃끼리 인사차 떡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알지만 침실 전구가 나갔거든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데다 혼자 살아서 이 시간에 기술자를 부르면 안 와서요. 수십 개의 고층 빌딩을 소유한 남자가 전구를 갈아 끼워달라는 부탁을 받다니요. 10년 전이었다면 돈 뭉치를 던져주며 관리실에 연락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물 고인 눈으로 어깨를 떠는 미란을 보자 저는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기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저는 목소리에 담긴 설렘을 감추려 애쓰며 급히 캐시미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13층 미란의 집은 저희 집보다 훨씬 작은 24평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따스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난방기의 열기가 아니라 삶의 온기였습니다. 탁재는 생화가 있었고 크림색 커튼은 눈을 편안하게 했으며 공간에는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치명적으로 순수한 향기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하얀 시트가 깔린 더블 침대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천장등은 침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의자요, 회장님. 조심하세요. 제가 의자 위로 올라가자 미란이 걱정스럽게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사실 다리가 좀 떨렸습니다. 의사가 무릎 관절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 앞에서 저는 온 힘을 다해 최대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손을 뻗어 낡은 정우를 뺐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아래에서 미란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각도에서 저는 그녀의 존경 어린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남자의 육체적 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것 말입니다. 어머, 회장님 정말 힘이 세시네요. 그녀가 약간 애교 섞인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정이나 수도 고칠 줄 아는 남자는 참 매력적이에요. 제 죽은 남편은 이런 거 하나도 못했거든요. 뭐만 만지면 고장냈어요. 그 칭찬은 제 혈관에 직접 주사한 강력한 도핑제 같았습니다. 저는 새 정우를 힘껏 끼워 맞췄습니다. 탁! 은은한 노란 불빛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오는데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두 손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미란이 달려들었고 그녀의 몸이 제 몸에 밀착되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딱딱한 제 가슴에 닿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민적인 비누 냄새였지만 농밀한 살 냄새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손은 제 팔뚝을 꽉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습니다. 침실의 흐릿한 조명 아래서 저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립스틱 없이도 붉고 도톰하게 벌어진 입술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저 김철수가 좁은 침실에서 과부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이 손을 놓았지만 눈길은 여전히 뜨겁게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오늘 밤은 어둠 속에서 앉아도 되겠어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시겠어요? 제가 꿀에 절인 레몬차가 있는데 어르신들 몸에 아주 좋아요. 어르신이라는 세 글자가 자존심을 상하게 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입을 통 해 나오니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의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차를 내오며 허리를 숙여 탁재 내려놓았습니다. 옷깃이 살짝 처지면서 하얀 속살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보여주려 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저 집안에 있는 여자의 무방비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방비함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가슴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활한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심장 약병을 만지작거렸지만 마음은 13층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마치 이 세상에 남은 남자가 저 하나뿐인 것처럼 쳐다보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부축해줄 때의 부드러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차가운 전복죽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먹고 싶고 꿀차를 마시고 싶고 매일 밤 누군가에게 전구를 갈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지옥 혹은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춘을 갈망하는 늙은 수컷의 모든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무장한 저는 그 문으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한 최음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숭배입니다. 여자가 당신 손의 검버섯을 바라보며 마치 왕의 훈장이라도 되는 양키스 해줄 때 당신이 반신불수라 할지라도 당신 안의 남자는 다시 펄펄 끓어오를 것입니다. 운명적인 정오 교체의 밤 이후 건물 엘리베이터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정거장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란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산책을 핑계로 더 자주 나갔습니다. 서툴지만 흥미진진한 우연한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부엌으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미란의 집에서 먹는 저녁 식사는 저의 종교의식이 되었습니다. 와인 한 병이 서민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강남의 5성급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접대하던 저 김철수가 이제는 미란의 낡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좁았고 음식 냄새가 커튼과 소파, 제 옷에까지 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미란이 무조림을 제게 집어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야위셨어요. 아내의 보살핌이 없는 남자는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요. 미국에 있는 자녀분들은 많이 바쁜가 봐요? 그녀는 절대 제 자식들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말끝을 흐리는 그 화법은 제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저는 코방귀를 뀌며 뜨거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내 돈 쓰느라 바쁘지. 전화하면 약 먹었냐고 묻는데 사실은 주식 양도하기도 전에 급사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야. 미라는 한숨을 쉬며 제 쭈글쭈글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집안일로 약간 거칠어진 따뜻한 손이었지만 그 거친 느낌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흰 장갑을 낀 운전기사의 손이나 고무장갑을 낀 가사 도우미의 차가운 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부를 쌓으셨는데 말년에 본인의 성에서 외로우시다니요. 만약 제가 매일 챙겨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은 뜨거운 찌개, 김과 함께 허공에 떠올라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풍경을 제 머릿속에 그려놓았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이 관계의 정점은 그해 늦가을 설악산 등반이었습니다. 아파트 노인회, 야유회였습니다. 저는 본래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라며 이런 단체 활동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같이 가자고 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최고급 등산복과 초경량 카본 스틱으로 무장했습니다. 마치 프로 선수 같았습니다. 저는 미란에게 김철수가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미란은 더 소박했습니다. 낡은 천 배낭에 숭늉, 삶은 달걀, 물수건, 비상약 따위를 바리바리 싸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을 걸으며 수시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고 위대한 남편을 보좌하는 현모양처처럼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경사가 가팔라요.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늙은 영감들이 미란을 훔쳐보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발을 내디디며 큰 바위를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둑 왼쪽 발목에서 뇌까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마른 낙엽더미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일행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퉁퉁 부어오르는 발보다 창피함이 더 아팠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제가 산속에서 뒤집힌 거북이처럼 납작 엎드려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구경꾼들을 밀치고 진흙탕이 밝은색 바지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은 순식간에 호빵처럼 부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고 날이 어두워지고 길이 미끄러워 당장 하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축해 산 중턱에 있는 민박집으로 옮겨 하룻밤을 묵고 날이 밝으면 구조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벽지가 발린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싸구려 방에서 저는 인생 최고의 절정감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깔린 얇은 요 위에 누워 통증으로 신음했습니다. 미라는 배낭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다는 호랑이 연고 같은 오일을 꺼냈습니다. 젓갈색 오일에서 박하와 계피에 톡 쏘는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 특유의 냄새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욕망의 냄새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마사지해서 멍든 피를 풀어줘야 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고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 비벼서 뜨겁게 한 뒤 퉁퉁 부은 제 발목을 꽉 감싸 쥐었습니다. 아픔과 시원함이 뒤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란의 손은 더 이상 연약한 주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힘있고 단호하며 기이할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혈자리를 꾹꾹 누르고 긴장한 제 종아리 근육을 따라 쓸어 올렸습니다. 오일의 열기와 그녀 손의 열기가 늙은 피부를 뚫고 제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라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어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가렸지만 목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얇은 티셔츠 깃을 적시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손의 움직임에 따라 그녀의 풍만한 가슴도 위아래로 출렁이며 옷감 너머로 제 정강이를 스쳤습니다. 그 접촉은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화약고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미라나. 목이 메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민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넌사인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요염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프세요?
아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미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기를 찾는 순한 고양이처럼 제 손바닥에 얼굴을 부비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고 마사지를 계속했지만 발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허벅지를 문질렀고 그리고 더 위로, 회장님.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죠? 알아요. 저도 너무 추워요. 오늘 밤은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이성의 마지막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미란의 폭만하고 부드러운 몸이 저를 덮쳤습니다. 여자의 살결. 그 묵직하고 따뜻하며 탄력 있는 감각을 얼마 만에 다시 느껴보는 것일까요? 10년. 20년. 그날 밤 밖에서는 산바람이 창문 틈으로 울부짖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민박집의 낡은 요 위에서 저는 금단을 열매를 처음 맛본 20대 청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리 통증도 나이도 잊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비어있던 둥지의 냉기를 보상받으려는 듯 맹렬하게 그녀를 탐했습니다. 미라는 노련한 열정으로 그리고 제 남성적 자아를 그 어느 때보다 부풀려주는 적절한 신음으로 저에게 화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틈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눈을 떴습니다. 미라는 제 품에 쏙 들어와 제 저린 팔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며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아들과의 건조한 영상통화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보낸 돈으로 마이애미에서 요트를 샀다는 큰아들은 제가 허리가 아파도 파스 한 장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없는 이 여자는 저를 업어주었고 맨손으로 밤새 다리를 주물러 주었으며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대담하고 위험한 생각이 대낮처럼 명확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자식들에게 이 재산을 남겨줘야 하지? 생의 마지막 날들을 위한 행복을 사는 데 쓰면 안 될 이유가 뭔가? 노년의 사랑은 눈이 멀고 이용당하기 쉽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나는 김철수야. 상업계의 늙은 여우인 나를 누가 속이겠어? 미라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어젯밤의 손길에서 다 느꼈어. 저는 조심스럽게 팔을 빼고 살금살금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아침 안개 속에 섞여 날아갔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개인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인가? 서류 준비하게. 유언장을 고쳐야겠어. 지금 당장. 방 안에서 뒤척이며 깨어나는 나의 작은 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리감에 젖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명분을 줄 것입니다. 펜트하우스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놈들에게는 효에 대한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화가 인생 마지막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내 피부티들이 공들여 준비한 가장 잔혹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저 여자, 나의 순한 고양이가 사실은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린 독검이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은 결코 적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내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온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핏줄에 의해 갈린다. 저는 모든 것을 공표할 날로 일요일을 택했습니다. 일요일은 가족의 날이고 신이 쉬는 날이지만 김씨 가문의 지진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속 요리사를 불러 와규와 1995년산 샤토마고 레드 와인으로 서양식 정찬을 준비시켰습니다.
제 여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고급스럽고 비싼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미라는 오늘 제가 선물한 비취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건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제 옆에 수줍게 서 있었는데 마치 황금 궁전의 길 잃은 작은 비둘기 같았습니다. 철수 씨, 우리 그만두면 안 될까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냥 철수 씨 곁에만 있으면 돼요. 아무 명분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할수록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커졌습니다. 걱정 마. 이 집에서는 나 김철수의 말이 곧 법이야. 내 돈으로 살고 내 권력으로 숨쉬는 놈들이라면 내 여자를 존중해야지. 저녁 없이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실크 넥타이를 고쳐매며 제 긴급 소환 명령을 받고 미국에서 막 날아온 큰아들의 놀라움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제 아들 민호가 들어옵니다. 녀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아르마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포마드로 빗어 넘겼으며 무태항형 뒤로 차가운 눈빛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녀석은 혼자가 아닙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 2명이 동행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지하 와인 저장고보다 더 차가워집니다. 왔니, 아들아? 저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식탁 쪽을 가리킵니다. 앉거라. 중대하게 발표할 일이 있다. 이쪽은 미란 씨라고. 민호는 앉지 않습니다. 녀석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저를 훑어보더니 미란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경멸과 잔인함, 그리고 익숙함이 섞인 눈빛입니다. 아니, 익숙함이라기보다 사장이 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소개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 민호가 제 말을 뚝 자릅니다. 마치 재무보고서를 읽듯 건조한 목소리입니다. 이미란 씨, 아니면 박순자 씨, 혹은 강혜원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는 멍하니 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13층에 사는 이웃 미란 씨다. 민호는 눈은 웃지 않은 채 입꼬리만 올리며 비웃습니다. 녀석이 동행한 남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엽니다. 두툼한 사진 뭉치와 서류가 유리 탁자 위에 툭 던져집니다. 헉.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립니다. 직접 보세요. 아주 자세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집어듭니다. 눈앞이 어질어질합니다. 미란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저의 현숙한 미란이 아닙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하고 있는 미란입니다. 2년 전 부산에서 다른 대머리 노인을 껴안고 있는 미란입니다. 사기 및 횡령 전과 부유한 노인을 노리는 전문 꽃뱀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경찰 기록입니다. 온몸에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이나 부인 혹은 억울함의 눈물이라도 기대하며 미란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방금까지 보여주던 수줍고 조신한 태도, 45도로 고개를 숙이던 공손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는 천근만근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허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켭니다. 핸드백에 손을 넣더니 손수건 대신 얇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길게 빨아들인 뒤 제 얼굴을 향해 연기를 내뿜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굵고 날카로워졌으며 꿀에 절인 레몬차 같았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달 동안 현모양처 연기하려니 허리가 다 아프네. 민호 도련님,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건수로 불러줘요. 이 영감님은 너무 부실해서 재미가 없어. 쨍그랑.
제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붉은 액체가 으스러진 심장의 피처럼 흰 카펫 위로 번집니다. 당신? 당신.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전문 배우예요, 아버지. 민호가 다가와 태연하게 물을 따라 마십니다. 제가 고용했어요. 몸값이 싸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엄한데 기부하거나 남한테 퍼줄 뻔한 재산에 비하면 아주 남는 장사죠. 저는 제 아들을 쳐다봅니다. 유학 보내주고 사업 자금 대주며 왕처럼 살게 해준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녀석은 유통기한이 지나 처분해야 할 재고 상품을 보듯 저를 보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을 사서 네 아비를 속인 거냐? 저는 고통과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져 소리칩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여요? 아니요, 아버지. 민호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를 속인 거죠. 냄새나고 병들고 성격 괴팍한 칠순 노인을. 젊고 예쁜 여자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뭐 하러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아버지 돈 아니면 누가 그 쭈글쭈글한 몸에 손이나 대고 싶겠냐고요. 녀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바늘이 되어 제 관자놀이를 찌릅니다. 적나라하고 잔혹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설렘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스치는 손길, 민박집에서의 뜨거웠던 밤, 그 모든 것이 짜인 각본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제 매력에 취해 춤추던 늙은 꼭두각시였습니다. 민호가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밉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재산 및 주식 전량 관리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도인지 장애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확인서고요. 좋게 서명하시면 이 펜트하우스에서 도우미 쓰고 편안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만약 거부하시면? 녀석은 민박집에서 저와 미란이 찍힌 제가 알지도 못했던 기괴한 각도의 도찰 사진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진들 언론에 뿌릴 겁니다. 김철수 회장, 꽃뱀과 침실 사진 유출, 협박당하다. 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 평생의 명예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아시겠죠. 저는 미란이 생일에 선물한 넥타이를 봅니다. 여전히 소파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싸구려 넥타이였지만 저는 에르메스 넥타이보다 더 아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 가치가 딱 그만큼 싸구려였던 것입니다. 저는 미란을 봅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입금 문자를 기다리는 남처럼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호를 봅니다. 지친 먹잇감을 노려보는 늙은 늑대의 눈을 한 제 친아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불길처럼 치솟던 화가 꺼지고 광활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냉기는 에어컨 탓도 외로움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천륜이 무너진 자리에서 오는 한기입니다. 그래. 저는 목이 막혀 컥컥거리는 소리로 웃습니다. 네가 아주 똑똑하구나. 청출어람이라더니. 내가 너에게 사업을 가르치고 적에게 무자비하라고 가르쳤지. 아비한테까지 써먹을 줄은 몰랐다.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듭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 무력하게 떨립니다. 저는 졌습니다. 늙어서 진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나 고픈 나머지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맥에 영혼을 헐값에 팔아버려서 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야, 네가 하나 잊은 게 있다. 네 아비가 늙고 외로울지는 몰라도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상처 입은 짐승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사냥꾼이 상상도 못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말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재산양도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란에게 주려고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집어듭니다. 제 남은 인생의 행복을 사려 했던 바로 그 종이입니다. 촥, 촥.
저는 방 안에 있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유언장을 찢어버립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겨울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립니다. 난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단돈 10원 한 장도 남겨주지 않을 거다.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겁 안 나세요? 망신당하는 게 겁날 것 같으냐? 제가 말을 자르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전면 유리창 쪽으로 걸어갑니다. 발 아래 서울의 불빛이 화려합니다. 난 70년을 살았다. 죽으면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냐. 사진 뿌리려거든 뿌려라. 난 기자회견을 열겠다. 내 아들이 아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창녀를 고용했는지 전 세계에 떠들겠다. 그때 가서 잃을 게 더 많은 사람이 누군지 보자. 저는 뒤를 돌아 사색이 된 아들놈과 담배를 멈춘 사기꾼 여자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당장 오라고 해. 저는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칩니다. 쿵. 단호하고 위험 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음산한 공기를 찢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둥지에 비록 새끼는 없지만 여전히 늙은 독수리의 영토입니다. 대머리 독수리들이 내 뼈와 살을 뜯어먹게 두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둥지를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민호와 미란의 등 뒤로 펜트하우스 문이 쾅 닫힙니다. 관 뚜껑이 덮이는 것처럼 무거운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죽음으로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의 정적으로 돌려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포기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녀석은 승승장구하는 사업가이니 늙은 아버지를 잃는 것보다 회장 자리를 잃고 주가, 가 폭락하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가정의 비극을 신문 기사거리로 만들겠다고 위협하자 녀석은 물러섰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보던 녀석의 눈빛은 경멸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 늙은 사자가 이빨은 다 빠졌어도 탐스러운 유산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발톱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미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제가 지난주에 선물한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후회 한 조각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실패한 프로젝트, 수익성 없는 건수일 뿐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고급 아파트로 이사해 아랫집 외로운 여자 행세를 하며 온 길을 갈망하는 또 다른 빈 둥지를 찾아다니겠지요. 광활한 거실에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하얀 카펫 위에 와인 얼룩 옆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까 폭발했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탄력감이 세포 하나하나를 잠식합니다.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립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불규칙하게 뜁니다. 탁자를 내려다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미란이 선물한 넥타이가 있습니다. 집어듭니다. 거칠고 싼 폴리에스터 천, 조잡한 바느질. 이걸 받은 날 저는 저를 알아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이걸 메고 거울 앞에 서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가운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보니 그것은 그저 멍청한 사내들의 목을 조르는 데 쓰는 싸구려 무대의 소품일 뿐입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텅 빈 집안에 쉰 웃음소리가 울립니다. 회춘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치욕이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관심을 사려 했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는 모두 유통기한이 있고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언제든 되팔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가 왔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거실과 뜬 눈으로 밤을 지사은 저의 퀭한 얼굴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확실하십니까?
재산의 90%를 독거노인 지원재단과 공공요양원 건립에 기부하신다고요? 아드님이 소송할 겁니다. 저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아래로 굽비쳐 흐르는 한강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인간의 세상이 슬프든 기쁘든 상관없이 무심히 흘러갑니다. 소송하라고 해. 저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녀석에게는 구조조정 중인 비투성이 회사와 이 펜트하우스를 남겨주마. 아비의 의무로는 차고 넘쳐. 나머지 현금과 개인 주식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쓸 거야. 뭐가 필요하십니까? 약입니까? 최고의 의료진입니까? 아니. 제가 돌아보며 박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난 친구가 필요해. 내 지갑을 보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두다 만장기판을 봐줄 친구 말이야. 일주일 후 저는 그 빌딩을 떠났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롤렉스 시계 컬렉션도 비싼 양복들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짐이라고는 간단한 옷가방 하나, 아내의 영정사진, 그리고 70년대 트로트 음악이 나오는 낡은 라디오 하나뿐이었습니다. 13층을 지나쳤습니다. 미란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듣자니 그날 밤 바로 집을 빼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무심한 나무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도 미련도 없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비싼 교훈 하나만 남았습니다. 외로움은 괴물이지만 두렵다고 해서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지는 말라는 것. 제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푸른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고급 요양원 행복마을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곳을 비웃었습니다. 김철수는 금덩이 위에서 죽을지언정 늙은이들과 섞여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에는 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돈을 가진 자의 오만이 제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저는 으리으리한 집과 성공한 자식들이 노년의 행복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김 회장이 아닙니다. 그저 3회색 5호 김영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곳 공기는 맑고 송진 냄새와 새벽 이슬 냄새가 진동합니다. 강남의 미세먼지와 콘크리트 냄새와는 다릅니다. 저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자갈길을 두드리는 지팡이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립니다. 어이, 김영감. 나와서 한판 두지? 정재서 은퇴한 수학 선생님, 이 영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바둑판 앞에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는 시장 생선 장수였다가 은퇴한 노종처럼 맑은 웃음소리를 가진 최 할머니가 앉아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다가갑니다. 오늘은 내가 2점 접어주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합니다. 거참, 어제 나한테 져서 과자 한 봉지 뺏긴 주제에 목소리는 크네. 이 영감이 껄껄 웃으며 바둑돌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노란 은행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왕년에 제가 뭘 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는 수가 묘수인지 악수인지, 오늘 제 허리가 좀 덜 아픈지, 오늘 점심 메뉴로 등갈비 김치찜이 나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최 할머니가 신문지에 싼 뜨끈한 군고구마를 제 손에 쥐어줍니다. 드셔봐. 내가 몰래 구운 건데 아주 달아. 간호사한테 들키면 안 돼. 당뇨 있다고 뺏어가니까. 뜨거운 고구마를 손에 쥡니다. 주름진 피부를 통해 온기가 심장까지 스며듭니다. 미란에게 갈아 끼워줬던 정우보다 더 뜨겁습니다. 거짓된 사탕 발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1,000원도 안 되는 고구마지만 여기에는 동병상련의 나눔이 담겨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껍질을 벗겨 한 입 베어 뭅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맞대고 자식 이야기, 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 서로 웃어넘기기 위함입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늙은 새가 차가운 둥지를 고집하며 이미 떠난 새끼가 돌아오길 기다리거나 낯선 새가 둥지를 차지해주길 환상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손을 놓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라 더 소박하고 진실한 기쁨을 잡기 위해 손을 비우는 것입니다. 바둑판을 내려다봅니다. 제 흑돌이 포위당했지만 구석에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과감 한 수 한 번이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영감. 제가 바둑돌을 딱 내려놓습니다.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나 아직 안 졌어. 인생이라는 바둑판. 끝까지 가봐야 승패를 아는 법이지. 이 영감이 제 수를 보고 멍하니 있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이야, 이 영감탱이 제법인데. 우리는 함께 크게 웃습니다.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솔숲을 지나는 바람소리에 섞입니다. 저 김철수는 70세입니다. 저는 재산을 잃었고 사랑의 환상도 깨졌으며 명예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200평 펜트하우스에 갇힌 외로운 노인이 아닙니다. 제 둥지는 이제 비어있지 않습니다. 웃음소리와 군고구마 냄새, 그리고 늙었지만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춘입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김철수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늙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외롭다는 이유로 달콤한 덫에 뛰어들어 평생의 존엄을 잃지 마십시오. 늙은 친구들에게서 소박한 취미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누군가가 와서 사랑해 주길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